네, 관련 소식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정부 당국에서도요, 이게 핵실험이 맞는지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장소가 2006년 1차 핵실험 때까지부터 지금까지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일대였다는 점. 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진파의 그 수위가 5.0대에서 거의 일정했다는 점. 네. 그리고 그 사전에 그 백두산 인근의 어떤 자연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현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오늘 새벽 갑자기 북한 조선 매체들이 수소탄 네, 개발을 성공했다. 했다. 그런데 이 수소탄이 ICBM에 장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작년 9월 9일이죠. 5차 핵실험을 할 때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기폭 실험을 했다. 그래서 네. 그 기술적 진척을 해서 오늘 했다. 그런데 이 단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는데 거의 아마 오늘 NSC를 열고 뭐 합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실상 6차 핵실험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5차 핵실험에서 6차 핵실험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린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핵실험을 한 거죠? 일단 정확히 작년 9월 9일 날 정부 수립일 북한 구구절날을 했는데 그 즈음에 할 것이다. 아니면 올해는 그 즈음에 할 것이나 아니면 노동당 창건일은 10월 10일쯤 즈음에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예상보다 빨리 움직였죠. 네. 움직였는데 이제 보다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국제사회의 이제 핵 전문가들이 윌리엄 포터라는 학자가 이건 이제 핵 보유국들의 핵실험 과정을 단계별로 한 게 있습니다. 사실상 6차 이후에는 안 할 것이다. 아마 북한도 그 수순을 밟을 개연성이 크고 핵실험을 추후 더 안 한다 그래서 북한의 위협 강도가 낮아졌다. 이건 굉장히 착시 현상을 갖고 오는 것이다. 사실상 안 해도 무방하다. 실제 그로부터는 핵탄두를 대량 양산으로 길 밖에 없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1974년도 인도가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년도에 1998년 5월 15일 날 2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실험을 2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인도는 지금 사실상 핵보유국입니다. 역시 파키스탄도 그해 1998년 5월 28일부터 31일 동안 3일 동안에 4번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 후로 사실상 핵실험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지금 사실상 핵보유국입니다. 그런데 핵을 사실상 보유했다라는 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 이듬해 인도 파키스탄이 카시미르 지역 카르기르라는 데서 국지전을 벌였습니다. 파키스탄이 실제 핵탄두를 장착을 해서 공격을 하려고 해서 그런 남아시아에 있어서 굉장히 위기가 고조됐다가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실질 북한이 오늘 어느 정도 자신들이 실제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검증을 했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안 할 것이다. 그럼 안 한다라는 게 오히려 앞서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사실은 그거는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해도 무방을 하겠죠. 네, 그런데 4차 핵실험까지는 북한의 핵실험 일지를 보면 3년 주기로 핵실험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5차 핵실험 때는 갑자기 주기가 빨라졌습니다. 갑자기 8개월 만에 핵실험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지금 6차 핵실험이라고 본다면 1년 만에 또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주기가 거의 1년만으로 굳어지는 건가요? 그렇다고는 지금 북한에 대한 얘기고요. 사실은 이제 서방 국가들이 미국을 이슈하는 서방 국가들이 NPT 국가들이 핵 보유국을 하면 이제 경제적인 문을 많이 감안을 합니다. 네. 핵무기 그 개발 과정이 길어요. 왜냐하면은 예산 문제가 감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라든가 북한, 파키스탄 나라들은 이른바 과거에 다소 불량 국가라고 이미지를 찍혔던 국가들은 빠릅니다. 그 의지가 뭐냐면은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뭐 사회, 복지, 보건 이런 분야에 들어갈 돈을 모두 국방부에 쏟아붓습니다. 비근한 예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전체 GDP의 70%를 국방비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건 국민의 보건 안전이건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걸 똑같이 북한에 대입한다라고 보면은 그게 설명이 됩니다. 북한이
특히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이른바 대량 살상 무기, 비대칭 무기를 이런 부분을 핵과 탄도미사일을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역설적으로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약화됐다는 그런 수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거를 어떤 평균화해서 패턴을 일반화시킨다라는 거는 북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앞서 해주신 설명을 보면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인도나 파키스탄의 경우를 보면 핵실험 이후에 핵탄두를 생산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갔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단계로 넘어간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위협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삼팔로스라든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든가 VOA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사실 과거부터 북한이 영변 핵발전소 말고 또 다른 제2의 핵발전소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들을 했어요. 그것이 뭐 자강도 평안북도 희천 지하기계공단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영변 핵발전소는 위성으로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럼 플루토늄을 하는 거예요. 플루토늄 일종의 밀가루 형태 하얀 분말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재처리를 할 때 흰색 연기가 나와요. 얼마든지 탐지가. 근데 문제는 우라늄 기반한 핵탄두를 만들 때 노출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북한이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북한 전역에 우라늄 매장이 전 세계에 5위 안에 드는. 그래서 이것이 2006년도 1차 핵실험 플루토늄급으로 했는데 4차 때부터 우라늄으로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정들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노출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양산 체제에 접어들 수 있고 참고로 인류가 핵탄두를 쓴 것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지 않습니까? 네. 히로시마 상공에 떨어뜨릴 때는 우라늄 핵폭탄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나가사키에는 플루토늄 핵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플루토늄은 인공적으로 쉽게 말해서 공장에서 이렇게 생산해내는 거고 우라늄은 말 그대로 땅 속에 히토류의 개념으로 매장량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앞으로 핵탄두를 만약에 제조를 하게 된다면 그 제조 과정이 노출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협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저희가 앞서서 규모가 5.6으로 측정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5.7로 다시 기상청 그 관측 결과 5.7로 정정이 돼서 돌아왔고요. 이것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규모가 5.7이다. 그리고 깊이가 10km라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앞서서 뭐 다른 전문가분들과 연결을 했을 때 이 과정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긴 했지만 좀 쉽게 이 수치를 갖고 놓고 봤을 때요. 어느 정도 규모다? 1945년 8월에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참고로 핵폭탄은 대포처럼 땅에 충격을 해서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몇 킬로미터에서 폭발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방사능이나 후폭풍으로 희생을 가져오는 부분인데 네. 그 당시에 8킬로톤 정도로 추정된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그때 실제 폭탄이 떨어졌을 때 순간이 당시 8만 명 내지 10만 명이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사능 낙진해서 수십만 명의 피해가 왔는데 그런데 지금 추정하는 것은 5.7하면 80 내지 한 100킬로톤 정도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북한 조선중앙TV가 우리는 수십 킬로톤에서 수백 킬로톤의 위력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풍계리의 갱도가 4곳이 있는데 그동안 쓴 곳은 사용 안 하고 이제 그동안 우리 군 당국이라든가 국제 전문가들이 2번, 3번 갱도가 늘 24시간 스탠바이 상태에 있다. 이런 보도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하 갱도를 굉장히 깊게 파서 그런데 여기서 10km 파는 건 수직으로 이렇게 10km 파는 것이 아니고요. 핵실험장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뭐 몇 킬로짜리 뭐 콘크리트 몇 메달짜리 방어벽을 설치하거나 이게 방사능 낙진이 분출 안 되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10km까지 내려갔다. 이걸 그냥 수직으로 해서 화산 폭파제처럼 나오죠. 엄청난 재앙이 따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안전지대. 그런데 최근에 38뉴스 보도에 보면은 북한이 100킬로톤 이상의 실험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으면은 백두산 진앙지를 건들 수도 있다. 이런 일부 지진학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어쨌든 몰라도 지금 뭐 80 내지 100킬로톤 어마어마한 희생을 가져올 수 있죠. 또 하나
오늘 단순히 핵폭탄 문제가 아니라 과거 1960년도 미국이 태평양상에서 수소폭탄 실험할 때 LA에서 하와이에서 한 1,600km 떨어진 비키니 섬이라는 데서 했는데 하와이에 전기가 다 나갔어요. 그때 이제 인간이 이제 전자파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예를 들면 오늘 북한이 위협한 대로 이것을 그 어떤 실험을 공중 폭발 실험을 했을 때 발생하는 EMP 탄하면 전자기파로서 우리는 인터넷 기반으로 모든 걸 쓰지 않습니까? 이걸 다 마비되는 효과. 그러니까 굉장한 큰 비대칭 위협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러니까 굳이 인명살상용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 지금 인터넷 안 쓰면 굉장히 불편하고 모든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오늘 아침까지 북한이 위협을 해놓고 다소 여유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설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사실 저희 오전까지 제가 국방부에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없어 그냥 추후에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점심시간에 사실상 오늘 12시 29분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전격적으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예, 그런데 지난 5차 핵실험 때요. 구구절에 했었는데 그때 진도가 5.0으로 관측이 됐고 그때 위력이 10킬로톤 정도로 추정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80에서 100킬로톤이면 엄청나게 위력이 상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달 말에 국회 국방위에서 합참 보고자를 보면은 수소탄이나 증폭핵분열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자폭탄에서 수소탄으로 가긴 중간 단계. 북한은 우리 이제 자신들은 4차 때부터 수소탄을 개발 실험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사이 이제 서방의 시각들은 사실상 거기까지 안 갔을 것 같아라고 네. 했는데 사실상 거기는 인명살상이라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없는데 합참은 우리 군당은 예상을 했죠. 그런데 사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딜레마가 그겁니다. 예상을 하거나 이른바 어떤 정보 자산으로 사전에 탐지를 하는데 이 북한을 막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하나는 있죠. 이른바 논의됐던 예방 타격, 선제 타격 이런 네. 부분이.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는 거죠. 거기에 그런 역설적으로 북한은 국제사회가 그런 인도주의적인 고민을 할 때 역이용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했고 네. 오늘 역시 6차 핵실험은 굉장히 그 위협이나 이런 이 국제사회를 향한 반발이 대응 수위가 굉장히 극에 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사실상 유럽 시각에서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유럽 학자들은 2006년부터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 딜레마가 있죠. 우리 정부나 미국이나 이 부분을 인정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인정을 하게 되면 지금 지구상의 안보 질서의 큰 축인 NPT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국가고 중견 국가는 우리도 그 보수 일각에서는 핵무기 도입하자, 핵 보유를 하자라는 주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국가고 건에 핵은 보유하고 싶어하는 국가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걸 네. 억제하는 것이 NPT 국체제인데 예. 이거를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상 인정해 버린다. 이거는 국제 질서가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NPT 체제를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른바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을 이제 뉴클리어 케이퍼블 컨트리 사실상 핵 보유국이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의 선진 그 학자들은 NPT 체제를 깨고 2차 핵 시대로 가자. 그래서 국제 질서를 관리하자. 관리하는 방식은 안정된 평화의 공포를 유지를 해서 이런 방식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을 짜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른바 미국의 절대 패권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우리 정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국자가 나서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는 순간은 북한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우리 앞으로 한반도 질서에 있어서 북한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요즘 사회 행태 중에 갑질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한반도 질서에 있어서 북한이 갑질을 할 우려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결국 이 엄청난 위력의 핵을 미사일에 실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됐다라고 봐야죠. 사실은 소형화의 기준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국가마다 다른데 우리를 사실상 위협하는 노동 미사일이 직경이 한 1.55m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경 1.5톤짜리 핵폭탄을 실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미 거기까지는 돼 있고 북한이 말하는 소형화라는 것은 ICBM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화성 14형은 사실 7월 8일, 7월 29일 두 차례 실험을 했었을 때 ICBM급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상 ICBM에 준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준하는 사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 여기에 장착할 수 있는 실험을 북한 발표를 추후 발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했다. 네. 이렇게 봐도 무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발사체라는 건 운반 수단이고요. 쉽게 해서 전문용어로 투발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다가 인공위성을 달으면 로켓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폭탄을 달아서 옆으로 쏘면 이게 ICBM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차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북한은 최소 그 이번에 그 일본을 향해서 날린 경우 같은 경우 한 500kg짜리까지 실지는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괌이나 화성 12형으로 괌 포위 공격 위협 발언을 했잖아요.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이 만약에 이거를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한다면은 최소 700kg짜리의 핵폭탄을 괌이나 오키나와 상공, 그러니까 3,000km까지 날릴 수 있다. 이런 가설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되는 거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런 언급이 있었다는 뭐 얘기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네. 되고 청와대가 또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전술핵 재배치 여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언적인 의미를 위해서 중국이 대북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공세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일본이 핵 재무장까지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동북아에. 사실 일본은 1953년도 미일 안보 조약을 때부터 언제든지 일본은 핵무기를 10발 이상 만들 수 있는 3개월 이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재료를 50kg 이상을 상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예. 근데 우리는 없죠. 네.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논의하자는 건 사실상 과거에 우리 전술핵이 배치됐던 군산기장 이런 데 몰래 갖다 배치하자라는 주장은 최근의 주장은 이제 유럽식 개념입니다. 나토식 개념인데 네. 사실 작년 북한의 5차 핵실험 때 괌에서 전략 폭격기들이 날아오려고 했는데 괌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비행기가 못 떠가지고 그 당시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미국의 전략 확장 억제 수단이 뭐 기상불량 때문에 그 못 단다.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한 수단이 전술핵 재배치를 하자라는 근거가 있죠. 몰래 갖다 놓자. 몰래 갖다 놔서 유사시 이 미군 기지에 쓰되 그 어떤 우리나라도 이 굉장히 스텔스 기능의 이제 전투기들을 도입하는데 예. 그 날개 밑에 장착하자 이른바 핵 공유 방식이라고 합니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폭탄의 주인은 미국이고 운용은 해당 국가가 쉽게 설명을 해서 임대하는 형식. 그러니까 영구 임대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죠. 이런 방식으로 또 우리를 하자라는 건데 이렇게까지 나오는 근거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 뭐 전략 폭격기라든가 이런 기지를 대한민국 어디다 확장 억제 수단으로 갖다 놓으면 좋겠죠. 그런데 예. 지금 어마어마한 면적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사드 배치 여부를 두고 국난이 굉장히 크게 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핵실험으로 그 국내 사드 배치 논란도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은 뭐 오전 보면 그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환경부에 그 4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맞춰 달라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끝나면은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국방부가 원칙을 정했죠. 배치를 하게 되면은 자녀 내기에 대한 배치를 하게 되면은 국민들한테 사전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성주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가 굉장히 정부로서는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거죠.
자, 지금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이 그렇죠.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NSC 회의가 긴급 소집이 됐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국방부가 정군의 대북 접경 지역 부대 경계 강화를 했는데 네. 규탄 성명 그리고 안보리 소집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북 억제 카드를 평시에 쓸 수 있는 게 외람되지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이것이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는 이스라엘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국민들이 도와주면 됩니다. 여론이 네. 도와주면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이스라엘은 핵보유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핵보유국인데 우리는 사실상 위협 세력이 북한이 하나지 않습니까? 역시 같이 가야 될 세력이지만 근데 이스라엘은 주변국이 이스라엘 본인이 판단하는 주적이 5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이른바 개신교 믿으신 분들 알지만 삼손과 데릴라 나오는 삼손 전략이라는 전략을 씁니다. 우리를 공격하면 전면전이 발생하면 우리는 핵폭탄을 우리 자국 땅에서 떨어뜨려서 이슬람 당신들과 우리가 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평소에 위협을 하죠. 근데 역설이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를 공고히 하는 억제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까지는 안 할지라도 일단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라든가 진보, 보수 이런 것도 좀 같은 목소리가 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또 관련된 발언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발언의 변화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 사실상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한 압박과 관여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이 쉽게 설명하면 압박과 대화 기조가 있는데 이렇게 무게추가 좀 대화 기조로 가서 우리가 선의를 베풀면은 합리성을 가지고 선의를 베푼 북한이 우리의 선의를 받아들일 거라고 그래서 대화 기조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우리 북미 관계만 중시한 채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이른바 도외시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 부분 네.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고난도의 압박 발언을 그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현 시점에서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국제사회에서도 어떤 제재 조치가 나올지 관심이거든요. 북한의 원유 공급을 막는 그런 제재 조치도 이번에 가해질 것으로 보십니까? 원유 조치는 사실상 중국 문제를 아는 사람들은 그거는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북한이 중국이 원유 공급을 차단한다 그래서 북한 경제가 올스톱된다 이렇지 않다라는 주장도 많고요. 북한이 만약에 어제 보도만 봐도 100만 톤을 비축유를 보장하고 있다. 거의 1년치를 보장하고 있는데 원유 송유관을 잠갔음에도 대북 레버리지를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고 하면 중국으로서는 더 이상 북한에 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죠. 예.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 최근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그동안 많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그 이전에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러시아 역시 가공유 한 30만 톤의 가공유를 보내는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일부 좀 전문적인 시각을 가진 그 탄도미사일 전문가라든가 국내 이제 그런 분들 얘기는 원유를 중단하기보다도 사실상 정제유를 주자. 정제유를 주되 항공유 부분을 억제시키자. 왜냐하면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는 고체 연료, 액체 연료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항공유를 주 원료로 해서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또 저장이 잘 안 된다라고 합니다. 산화되고 기화되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을 통제돼서 주면은 북한이 군사적으로 이런 어떤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연료 개발로 억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설득하는 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그 항공유 억제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요 그 국제사회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서 대북 제재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가 있는지 사실 해봤으면 대북 제재에 있어서의 레버리지는 사실 대한민국이 쥐고 있어야 되죠. 대한민국인데 그 사실 이제 제3세계 과거 파나마나 이라크라든가 이런데 그 유엔이 그 1960년대
로데지아로 아프리카 백인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유엔 12조항에 따라 군사 조치까지 취했었어요. 네. 집단 안보결을 위해서. 그런데 그래서 백인 로데지아 정권을 무너뜨린 사례가 있어요. 유엔이.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못하는데 결국은 이 3년 내지 5년의 제재에 따른 그 어떤 고통, 불편함을 참아내야 되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른바 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그동안 대북 제재가 100일을 못 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100일 정도를 가다 보면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파생 부분을 우려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지켜진다라는 그래서 실제 과거 제가 앞서 파나마나 이라크 사례를 들었습니다. 3년 내지 5년. 그런데 역설적으로 3년 내지 5년을 하다 보면은 독재 국가의 독재자한테 피해는 사실 별로 안 가고 어린이들 뭐 유아 사망률이 높아지라든가 그 영양실조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네.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대북 경제 제재나 혹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갖는 허점, 맹점 이런 부분이 지적이 있는 거죠. 네. 네. 자, 북한에서 6차 핵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제재 방향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김주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